귀한 시간 저녁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최윤근 교수님하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오늘 세션을 하게 됐는데요. 교수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되게 우연히 제가 얼마 전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서치를 하는 중에 어떤 논문을 발견했어요. 근데 논문을 보고 항상 저는 그 어설을 보다가 한국 사람 같다 그러고 싶으면 연락처를 찾아보거든요. 근데 은경이 최근에 연락처를 찾아서 메일을 드렸는데 답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마침 명분연으로 서울에 계신다고 하셔서 그때 찾아뵙고 이렇게 섭외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수님 연구에 되게 놀랐던 게 벌써 되게 오래전에 한국 다른 연구자분들하고 제가 너무 목말라 있었던 그런 연구를 이미 하셨고 그런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막막함, 그런 환멸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업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나눠보고 싶어서 이번에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돼서 고사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섭식 장애 인식 주간 2회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고 이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공유를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니님에게 설득이 좀 되었어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연구를 읽고 이메일을 보낼 때는 그냥 짧은 이메일, 네, 제가 그냥 한번 연락을 해보자 이런 이메일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지니님 이메일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정말 페이퍼를 열심히 꼼꼼히 읽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다 짚어내시면서 또 한국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에서 실제로 일을 하신 분이 그러니까 저는 연락이 된 거고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이 사실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반가운 마음에 당시 한국에 있기도 했고 작년 이제 9월인가 10월인가요? 또 오피스에 모셔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 최은경이라고 하고 지금은 메릴랜드 대학교 미국 동부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미국에 17년 정도 있었고 계속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연구 분야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라는 분야 중에서 의료 정보학이라는 분야를 집중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모으고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되게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모바일 앱도 있고 웨어러블 툴도 있고 다른 많은 센서들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다양한 도메인에서 해왔고요. 그래서 슬립, 그러니까 잠자는 거에 관련된 데이터에서 처음 연구는 박사 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식이, 그러니까 다이어트, 푸드 트래킹 굉장히 어렵죠. 푸드 트래킹,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도 되게 다양한데 이제 노인분들은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시는지 이제 세던터리 비헤이비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더 액티브하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쪽 연구도 하고 최근에는 제 관심 분야가 조금 옮겨갔어요. 이쪽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건강한데 더 건강한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젊고 돈도 많고 막 뭐 비싼 거 나오면 떡 살 수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더 건강한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을 몇 년 전부터 스스로한테 하다가 뭔가 좀 또 괜찮은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들어서 장애인 요새 하고 있는 일은 뭐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들도 어떻게 하면 자기 데이터를 잘 모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뇌졸중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upper limb 뭐라 그러죠? 팔을 얼마나 쓰는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재활에 또 그 자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노년층 분들이 자기 액티비티 데이터를 모으면 또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점점 건강과 장애의 그 교차점, 인터섹션에 대한 연구에 흥미가 있어서 그런 쪽 일을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일을 여러 업계에서 해오다가 한 2020년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레디올로지 팩스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뭐 멘탈헬스, 디지털 세라피틱스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소셜로우 만드는 회사도 있었고 그 3, 4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처음에 맨 처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그런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의사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원래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헬스케어 쪽에서 실전에서 뭔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면에서는 저 같은 레이퍼슨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회사를 뭐 세우고 회사에서 연구하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답을 모르는 상태인 것까지만 있으면 괜찮은데 수익을 내야 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이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든 팔리는 걸 만들자라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찾아보고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희망이 생기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불필요하고 그냥 사람들 교육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슷한 고민을 학교에 있으면서 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도메인 엑스퍼트, 뭐 의대를 나오시거나 의사 연구자인 분들 아니면 실제 현업에서 치료사 일을 하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이랑 꼭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엑스퍼티즈를 찾는 게 만만치가 않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은 이제 고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일단 좋은 협업자를 찾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찾더라도 이제 그 주도권을 어떻게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그다음에 뭐 MD,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HCI라는 그런 엑스퍼티즈를 뭐 인정을 안 해주실 때도 많고, 아니면 약간 아이디어는 이미 있고 이거를 그냥 구현해줄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들은 조언 중에 하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튀어라. 같이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 설득은 해보겠지만 그런 게 뭐 쉽게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미국에 계신 게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풀이 많잖아요. 고를 수 있는. 한국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질문 그리고 전에 한번 뵙고서도 말씀 나눴던 질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분야 말고도 퀀티파이드 셀프 경량화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퀀티파이드 셀프라는 분야를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되게 늦게 알았어요. 2021년 그때 2022년 그때쯤이었나? 링크드인으로 어떤 독일의 되게 우연히 히포 AI라는 파운데이션을 하고 있는 독일의 어떤 수염이 이렇게 덕수룩한 사람이 이제 한국에 무슨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도 될 만한 컨퍼런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된다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도와주게 됐어요 그 일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의료 데이터의 AI의 퍼블릭 굿즈화를 주장을 하는 그런 공익적인 파운데이션을 설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IBM 출신의 남자분은 IBM 출신이었고 그 친척인 여자분은 스스로가 그 유방암 생존자였어요. 그래서 둘이서 작업을 하는 거를 이렇게 도와주다가 그 여자분이 어느 날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그때 디지털 스퀘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메일을 보내서 사라 리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블로그에 이런 말을 썼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해서 뭐지?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퀀티파이드 셀프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는 분야는 되게 다양한데 특히 헬스케어나 이쪽에 대해서 연구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계기는 꽤 오래 전에 제가 석사 공부를 할 때 그때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막 스마트홈이라는 개념 막 집에 다양한 센서들을 막 달아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나의 집에서 늙고 싶다.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운동이 일어나고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스마트홈 관련된 연구가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연구들을 읽으면서 이거는 하고 싶은 연구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박사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래서 항상 기술을 건강에 어떻게 하면 잘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서 학교에 굉장히 오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박사를 하다가 더 주제를 이제 확 좁혀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연구를 할까 처음 한 2년 정도를 수업도 듣고 고민도 하다가 그때 제가 대학원 때 잠을 잘 못 자고 있어서 잠을 잘 자는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되게 개인적인 동기로 더 이렇게 좁혀서 들어갔고 그러면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슬립 트래킹 쪽이란 게 또 중요하다고 해서 특히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그리고 불면증이란 거를 그 다이그노스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제 잠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그런 토픽을 이제 확 좁혀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약간 또 이렇게 좀 멀리 서서 퀀티파이드 셀프라는 분야랑 그게 어떻게 또 연관이 되냐면 퀀티파이드 셀프는 수치화된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보고 쓰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2000년대 중후반에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때가 저희 지금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숙제를 했는데 2007년에 퀀티파이드 셀프 무브먼트라는 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이 되었고 케빈 켈리랑 게리 울프라는 와이어드 매거진의 저널리스트 둘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그룹을 훨씬 더 제도화했다 그래야 되나요? 네. 케빈 켈리 막 그 책 쓰는. 네네네. 네. 실제 미덥도 막 만들고 미덥이 미국, 유럽까지 전역에
실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 나는 이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뭐 시각화를 해,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미덕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게 너무 재밌는 그룹이고 너무 재밌는 얘기여서 그걸 이런 식으로 리코딩을 좀 하게 되고, 이 리코딩을 그 쫙 블로그 아카이브로 다 올리게 됩니다. 퀀티파이드 셀프라는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이제 미국, 유럽 전역에서 자기 데이터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아카이브가 생기게 된 거죠. 2007년은 아이폰이 처음 나온 해고요. 2007년에 핏빗이라는 회사가 또 만들어져서 대중적으로 웨어러블 액티비티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정말 네, 그런 아카이브들이 쌓여가서 슬립 트래킹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 알게 돼서 어쩌다 보니까 또 퀀티파이드 셀프 무브먼트에 관련된 연구도 하게 됐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이봉순 교수님하고도 네, 그런 연구 논문을 같이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는데 얼굴을 가리셨어요. 연대 이봉신 교수님이 뒤에 앉아 계십니다. 그 있잖아요. 그 일형당뇨 환우회, 우리나라 일형당뇨 환우회가 되게 유명한 게 균형 대표님이 하고 계시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린 아들이 일형당뇨 진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외국에서 그 CGM이 있다는 거를, 연소혈당기가 있다는 거, 그거랑 앱이 있다는 걸 알고 들여오셔가지고 국내 다른 어머니들도 이제 쓸 수 있게 하다가 검찰 고발이 나가셔가지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 거기가 뭐 나이트, 네, 그것도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네, 제가 그 CGM 모니터,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미터, CGM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퀀티파이드 셀프를 통해서였고요. 이미 사람들이 CGM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꽤 많이 올라왔고, CGM뿐만이 아니라 CGM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인슐린이 필요할 때 자동으로 인슐린 펌프를 작동시켜서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 혈당 기계 플러스 인슐린 펌프를 같이 써야 이제 자고 있을 때 인슐린 펌프가 작동이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환자 쪽, 그 페이션 애드보켓 쪽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CGM은 미국에서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1등 회사로 잡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처음엔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CGM은 여기에 몸에다 부착을 하는 센서인데, 뭐 5분에 한 번씩이든 그 혈당 수치를 읽어내는 그런 기계잖아요. 근데 그 수치에 리얼 타임으로 접속이 가능하면 그 데이터를 써서 필요할 때 인슐린 펌프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주지를 않았어요. 그럼 CGM은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덱스컴이라는 회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자기네 뭐 앱을 통해서만 볼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시스템 안에 락인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환자 애드보켓 그룹들이 많이 싸웠고, 지금은 열어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해킹을 해서 그 데이터를 얻어오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환자는 이게 내가 뭐 내 데이터고, 이 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다. 너무 당연한 요구잖아요. 걸리기도 하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거죠. 이 데이터는 우리 회사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는 데이터고, 우리 센서니까 우리 데이터고, 그러니까 그런 입장도
되게 갈등이 꽤 많은 첨예한 그런 사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HCI 연구자들은 또 이런 거를 케이스 스터디로 연구를 하고 네. 그리고 나이스카우트라는 단체가 페이션 애드보켓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도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제가 직접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 데이터 문제로 가면 정말 복잡해질 텐데요.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의대 교수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그 히포 AI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 여쭙다가 여쭤봤는데 병원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나온 데이터 말이 그거를 병원에서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되게 비싼 그런 테스팅 그 기기를 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사비 냈는데 누가 받은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에서의 데이터 문제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히파라고 히파라는 법이 있어서 환자 데이터라고 규정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고 그 환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설정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면서 새로 생긴 문제는 병원에서 모아진 환자의 데이터와 그 환자의 외부 환경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같이 통합을 시켜서 같이 봐야 의미 있는 재미있는 분석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데이터 통합을 잘 해야 쓸 수가 있는데 그 통합하는 문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누가 먼저 그 데이터를 끌어오는지, 병원에서 먼저 끌어오는지 보통 아니겠죠. 왜냐하면 의사는 원래 바쁜데 더 많은 데이터를 그것도 병원 밖에서 모아는 데이터를 볼 그런 큰 모티베이션이 적기 때문에 내 환자가 이렇게 풀하는 방식으로 내 데이터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지 그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뭐라 그러죠? 병원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 EMR들이 있기도 하고 요새는 그 특정 데이터 형식을 잘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 앱 자체를 디벨롭을 하면 데이터 통합이 많이 쉬워지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의사분들이나 병원에 계신 분들의 그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낮았는데 지난 뭐 한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봐야지. 당연히 뭐 통합하면 더 재밌는 인사이트 얻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가면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데이터들이 다 달라서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치매 그 연구 플랫폼을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정말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아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든다고 해서 진짜 저는 기획자로서 어떻게 될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아직도 검색하면 그 홈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옴니트랙이. 네, 저희 공동 연구자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어요. 한국 연구자분들이 벌써 10년 전에 옴니트랙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는 게 되게 놀랍고 이게 또 그 뒤로 뭐 어떻게 발전됐고 뭐 어떻게 풀려 나갔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옴니트랙이라는 페이퍼를 보고 이제 저를 그때 이메일을 주셨는데 2016년 7년에 시작한 프로젝트고 그 당시에 저는 펜스테이트에 있었고 서울대의 김영호 박사 그 당시는 학생 지금은 박사를 잘 받고 네이버에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박사가 리드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신 박사님 저 그다음에 서울대 서준욱 교수님 이렇게 팀이 돼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그 데이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슬립, 잠이다 그럼 잠 데이터, 음식이다 그럼 음식 데이터. 너무나 많은 앱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앱들은 그 특정 데이터 하나 두 개 정도만을 이제 모을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흩어진 데이터들을 같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아서 볼 수 있을까? 그 비전을 실현하고 싶어서 만든 그 애플리케이션이고 처음에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플랫폼화를 시켰어요. 옴니트랙에서 또 해주고 싶었던 중요한 거는 그 자동으로 모아지는 데이터, 가령 엑셀러로미터 같은 거를 쓰면은 스텝 카운트가 자동으로 되죠. 엑셀러로미터는 웨어러블 센서에도 많이 있고 이런 모바일 폰에도 있고 그래서 몇 번 걸었습니다. 이제 이런 데이터 정도는 쉽게 만보기 같이 자동으로 모아지죠. 이거를 하나하나 세고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자동으로 모아지는 게 편하고 좋긴 한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은 수동으로 모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나의 지금 기분이 어떠한가, 나의 그 무드 트래킹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동으로 모으면 좋은 것들이 뭔가를 했다 안 했다, 내가 오늘 커피를 몇 잔 마셨다 그런 거는 자동으로 트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겠죠. 카드 정보를 이렇게 누가 사준 거 어떻게 해요? 누가 사준 그런 거 이제 다 자동으로 해봤자 빠지는 데이터인데 이게 만약에 내가 커피 트래커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게 그냥 딱 한 번 딱 버튼을 눌러서 커피 한 잔 마셨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은 수동으로 모으는 게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동으로 모아진 데이터와 수동으로 모아진 데이터를 같이 통합을 시켜서 보고 싶은 그런 니즈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그 레고라는 비유가. 네네. 그래서 이 옴니트랙에서 서포트해주고 싶었던 거는 각각의 트래커를 모듈화 시켜서 내가 필요한 트래커를 내가 만들어서 합칠 수 있게 모듈화를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썼던 그 이미지는 레고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레고 블럭이 딱딱딱 조립되듯이 가령 내가 필요한 트래커는 잠자는 트래커, 그다음에 아침 식사 트래커, 플러스 커피 트래커 이런 게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데이터를 내가 직접 디파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트래커를 프로그래밍을 못하더라도 이렇게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서 트래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형식이고 비슷한 비유를 하자면 왜 구글 폼 요새 혹시 쓰시나요? 구글 폼 같은 거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할 때 구글 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폼에서 어떤 질문은 멀티플 초이스로 하고 어떤 질문은 체크마크, 어떤 질문은 오픈 텍스트 이런 식으로 내가 규정을 해서 질문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트래커도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 수 있게 했던 게 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나는 A랑 B를 하고 얘는 C와 D를 하고 막 이래서 똑같이 다 뭉쳐지진 않겠네요. 개인을 위한 건가요? 네, 그래서 완전 개인화된 시스템이고 이거를 스터디하려고 저희가 이 옴니트랙이라는 시스템을 써서 너가 필요한 아무 트래커나 만들어 봐라. 그리고 그 만든 트래커를 써서 한번 데이터를 모아봐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을 때 정말 똑같은 트래커를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가령 음식 트래킹을 하고 싶어서 음식 트래킹을 만들더라도 어떤 사람은 맛집 트래킹을 하는 트래커를 만들었고 도장깨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위치 기반 지도까지도 이제 넣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로케이션 베이스 트래킹을 했고 어떤 사람은 난
아침 식사 트래킹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아침 식사 트래커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 맥주 트래커, 그래서 뭐 어떤 맥주를 마시고 다니는지 맥주 트래커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음식이 다 똑같은 음식이 아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이클러지컬 뭐였죠? EMA 방식으로 제가 그 섭식장애에 대해서 섭식장애를 어떻게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개인적으로 좀 보다가 EMA 연구가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섭식장애는 아니고 아마 마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약 복용자를 EMA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서로 그 연관관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하고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하는 사람이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뭐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모여서 그 사람의 성향 아니면 이 증상이 발현되는 어떤 트리거 이런 걸 알아낸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네, EMA는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혹은 ESM이라고도 부르거든요. Experience Sampling Method. 그러니까 익스페리언스를 샘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험하는 되게 다양한 것 중에 특정 시점에 트리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면 그때 경험을 딱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소드들이 트래커에 많이 붙여지기도 하고 연구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내가 내 데이터를 모을 때도 ESM으로 모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막 설문을 여러 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M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굉장히 짧아야 되고 순식간에 그냥 딱 이렇게 리포팅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드 데이터 같은 게 ESM으로 많이 모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노티피케이션 지금 받았을 때 지금의 기분은 하고 제가 뭔가를 딱 고를 수 있게, 그러면 정말 5초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번 샘플링이 되니까 그 당시에 어땠는지 그 컨텍스트 데이터를 ESM으로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여러 번 어떤 뭐 룰에 의해서 샘플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면 섭식장애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제가 제 연구를 하다가 저는 섭식장애 그 이링 디스오더 연구를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질병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이 옴니트랙이라는 시스템을 푸드 트래킹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때 그 다이어티션 영양사 분들하고 옴니트랙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 푸드 트래커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컨텍스트에서 알게 됐어요. 저희가 옴니트랙 시스템을 설명하고 영양사분들한테 자 본인이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페르소나를 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각각의 환자군에 따라 어떤 식으로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는데 너무나 놀랍게 저한테는 되게 놀라웠어요. 영양사분들이 그 섭식 장애를 가진 환자군을 굉장히 많이 그 페르소나의 하나로 항상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이링 디스오더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이링 디스오더, 그러니까 불리미아라고 써도 있었고, 속식증, 아놀렉시아, 그러니까 그 폭식증, 다음에 거식증, 그러니까 이링 디스오더 환자의 양상도 다르고 각각의 환자들에 따라서 트래킹을 해야 되는 정보도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 커스터마이즈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옴니트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 이런 환자한테는 이런 데이터를 모았으면 좋겠다. 저런 환자한테는 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양사분들이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를 보면서 그때 사실 처음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ESM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이것도 노티피케이션을 딱 보냈을 때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러니까 hunger fullness level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질문이 생각나는데 갑자기 어렵다. 바로 넘어가죠 그러면. 섭식장애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얘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당사자로서 너무 황당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친구도 아마 좀 이따가 자기소개를 해줄 거예요. 근데 제가 교수님 처음 찾아뵀을 때 그때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던 주제가 프리딕션이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였죠.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것도 황당한 프로젝트인데 그 근로자 워커의 스트레스를 언제 뭐 스트레스 받는 뭐 이런 거였나요? 그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거의 근데 결국 그게 동어 반복이었던.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어서 얘기하기가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 이 트래킹에 관련된 연구에서 꽤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언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프레딕션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근데 예측을 왜 하고 싶냐면 스트레스 받을 만한 환경에 놓이지 않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직전에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점까지 가지 않게 하는 게 고리고 좋은 고리죠. 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뭐 누구와 있을 때, 무슨 장소에 있을 때, 뭐 미팅을 할 때, 뭐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제 여러 데이터가 필요한 연구죠. 네. 그런데 이게 너는 이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라는 피드백을 또 줘야 되는데 이런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그 피드백을 받으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더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잘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트랙하고 있는데 너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아. 이 내용을 스트레스야. 뭐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아는 순간 갑자기 뭐 혈압이 더 올라가 버린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리커시브한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언제 예측이 필요하고 언제 예측이 필요 없고 과연 데이터는 꼭 예측을 위해서만 모아야 될까?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트래킹의 컨텍스트에서 좀 벗어나서 이 데이터 트래킹이라는 분야는 굉장히 히스토리가 아주 긴 연구 분야예요. 사실은 100년도 더 됐고 길게 보면 특히 1950년대 비헤이비어 사이콜로지 쪽에서 많이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된 분야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연구는 데이터를 모으는 순간 행동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모으는 그 자체의 행위, 모은다는 행위에서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가령 내가 내 잠자는 습관을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고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에 관한 데이터를 이제 모으기 시작하고 그 모은 데이터를 열심히 보게 되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뻔한 내용인데 너무 충격이었고 그게 그 트랙을 하는 그 당사자한테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생각도 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내가 뭐 시간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제 적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내면 되고 내가 뭐 먹는 거를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라면 푸드 트래킹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단순한데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또 어폐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으는 행동 자체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리플렉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사실 그 퍼스널 데이터 트래킹에서는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리터처를 많이 이제 무시하고 왜냐하면 꽤 오래됐으니까 속속들이 나오는 디지털 기계들은 모든 걸 다 자동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데이터가 모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걸 알고 자꾸 들여다봐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핸드폰이 막 별의별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있고, 웨어러블 툴이 다 모으고 있고, 프레딕션을 하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조금 힘은 들지만 사람이 내 데이터를 모으는데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입을 하고 엔게이지를 함으로써 그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보려는 그 노력이 중요한 건데 그 노력을 다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많은 툴들이 디자인되고 있어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를 바꾸고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큰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저절로 치료는 외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개인이 셀프 리플렉션 목적으로만 쓰면 그게 상업화가 되게 힘들까요? 모르겠어.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죠.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뭔가를 찾아보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의사 선생님 알아서 해주세요. 막 맡기는 환자도 있고 저는 뭐가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환자가 됐든 아니면 데이터를 모으는 자신이 됐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에이전시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가 주도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쉽게는 내가 무슨 툴을 써서 뭐 어떤 데이터를 모을 것이냐 그 결정조차도 이제 자기가 하는 거고 그게 엄청 큰 파워기 때문에 그거를 에이전시를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뭐가 됐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식살기가 대표적인 아날로그 데이터 트래킹이잖아요. 예전에 식사 치료 받을 때 이제 식살기를 쓰는데 몇 시 몇 분에 그 시간을 적어요. 근데 몇 시 단위만이가 아니라 몇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뭘 먹고 그러니까 뭘 먹는 순간 적을 걸 생각하면서 시간을 딱 봐요. 근데 이게 되게 너무 막 뭐라 그럴까 내가 너무 강박적으로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엄청 예민하게 시간을 체크하고 기억하려고 막 하고 있고 이런 게 되게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그 너무나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 단위까지 뭐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대략 이때
뭔가를 했다 해서 끝나도 되는 건지 이런 식의 결정은 뭐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옴니트랙에서 서포트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단위를 디파인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1분까지도 자세하게 트랙을 할 수 있게도 하고 아니면 10분 단위에서 끊거나 뭐 아워 시 단위에서 끊거나 뭐 이런 결정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영양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퍼스널라이즈된 트래커를 만들 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의 단위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들하고 그 액티비티 골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데서 치료사분이 굉장히 익스플리시트하게 분단위까지 전혀 필요 없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이 특히 그 상지 마비가 오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하나 넣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버든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이때 뭐 했다 정도만 알면은 그 치료 프로그램 짜는데 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확 그 올렸거든요. 그래서 분단위 트랙 안 해도 되고 그냥 10분 단위 정도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간도 다 없애고 그냥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오전, 오후 정도로만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이때 뭐 했다 정도로 데이터 그래뉴러리티를 확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데이터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면인 것 같습니다. 섭식장애 예를 한 번 더 들면요. 거식증 같은 경우는 강박적인 증상이 있어서 그 시간 정말 시간 체크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거 시간을 너무 퉁치게 잡아도 문제인 게 계속 먹는 습관을 기록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 먹었는데 뭐 가다가 뭘 또 먹었어. 뭐 이런 것 아니면 뭐 폭식부터가 너무 근접한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게 약간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지? 그런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강박에 관련된 것과 뭔가를 트래킹한다는 게 서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적인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링 디스오더가 오면 그 사람들한테 트래커를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분야에서 이쪽 연구를 하는 엘리자베스 아이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라스트 네임이 EIKEY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박사 때 했던 연구는 섭식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기존에 나와 있는 푸드 트래커를 얼마나 악용을 하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섭식 장애가 더 악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했어요. 가령 미국에서 가장 많이들 쓰고 있는 푸드 트래킹 툴은 MyFitnessPal이라는 툴입니다. 근데 이 툴은 보통 살을 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비만인데 체중 조절을 하고 싶거나 좀 덜 먹고 싶은 사람들을 주 사용자층으로 규정을 하고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트래킹을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한국가 나오게요? 칼로리 다 나오고 당연히 언제 무엇을 얼마만큼 양 같은 것도 굉장히 자세히 트래킹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예 그 프로필 처음 설정할 때 나의 목표 체중은 하고 넣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게 너가 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칼로리는 이 정도고 그다음에 뭐 넣으면 넣을수록 이만큼 남았어, 뭐 500칼로리 남았어, 400칼로리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집착하게끔 툴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섭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쓴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줄 것이며 안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게 그런 여지가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푸드 트래킹 툴을 만들면 안 되겠다. 네, 그런 내용을 연구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그 트래킹 연구를 할 때 또 영양사분들하고 의사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은 체중을 재지 말아야 한다. 체중을 재지 못하게 해야 된다. 집에 체중계가 있다면 없애고, 그러면 이링 디스오더 환자가 쓰는 트래커에는 체중을 넣을 수 그런 항목이 아예 없이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는 사람을 되게 강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를 정하고 그 고를 달성하고 싶을 때 항상 그 퀀티파이를 하는 거고, 강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제 쫙 빼고, 그럼 뭘 트래킹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왔던 게 그런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그 리플렉션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트래커를 디자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또 가령 그러니까 뭐 시간이나 음식의 양을 트랙한다기보다는 어떨 때 내가 특정한 그 심텀을 나타내고 어떤 게 트리거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하고, 내가 언제 배가 고픈지 덜 고픈지 기분이 어떤지 그런 거는 순전히 내가 리플렉션을 해서 적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래커를 디자인할 때도 리플렉션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트래커를 만들어야지 숫자를 넣게 하면 안 된다. 그게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질문이 막 생각났다가 말씀 끝나면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좋지? 네, 넘어가죠. 생각나겠죠. 이제 셀프 리플렉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만약에 제가 제 데이터를 트래킹을 해서 뭔가 그 인사이트, 내가 스스로 직관적으로는 몰랐던 인사이트를 알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업계에서도 셀프 리플렉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량화되지 않고 분석이 어렵다. 그래서 텍스트로 나오는 것들을 싫어하는 분위기고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보통 방법론에서는 그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양적 연구가 과학적이고 질적 연구는 비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로 트래킹을 할 때 양적인 것, 그러니까 숫자 같은 걸 트래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 리플렉션,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적는 거는 이제 비과학적이라고 비슷한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트랙을 하는 게 과학적인가요? 그러니까 숫자면 다 과학적이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편견이 당연히 있고 학계에서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수치한다고 해서 갑자기 비과학적인 어떤 게 과학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겠으나 그게 실제 과학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트래커라는 거, 특히 셀프 트래킹을 하는 도구는 본인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게 써지는 게 중요하고, 그 셀프 트래킹의 가장 큰 장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나를 자아성찰하게 한다는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성찰이라는 거는 질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기도 쓰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나 반성도 하고, 그 반성과 자아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양적인 데이터와 질적인 데이터 두 개가 같이 도와주면 저는 그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양적 데이터 문제는 이렇게 데이터를 정할 때 우리가
측정 가능한 데이터 중에서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중요하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나 수집할 수 있는 거 안에서 고르기 때문에 저도 과연 이게 맞나 싶은 경우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면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햇빛 받으면서 외부에서 지낸 시간이 많으면 그거 외부에서 지낸 시간하고 수면하고 하는데 당연하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 걸었으면 당연하지 않나 이걸 굳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로 확인하는 것도 뭐 트래커의 하나의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근데 운동을 많이 하면 잠을 잘 자나? 아니면 잠을 잘 자면 그 다음날 운동을 더 많이 하나? 저는 그거는 이걸 정말 알려면 실험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트래킹을 하는 목표가 그 관계를 정말 찾고 싶으면 실험하는 게 맞는데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이게 왜 그걸 측정했냐면 수면을 예측하려고. 수면을 언제 잠이 오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잘 자는지 수면 질을 예측하려고. 수면을 예측을 하는 방법은 뭐 브레인 웨이브 다른 센서들을 통해서 뭐 더 자세히 할 수는 있겠죠. 그거를 그 엑셀러로미터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셀프 트래킹에서 데이터를 트랙할 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정확도.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냐. 나의 측정 도구가. 두 번째는 reliability인데.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 근데 신뢰가 어떤 컨텍스트냐면 내가 어떤 툴을 써서 A란 거를 잴 때 매번 여러 번 잴 때 여러 번 똑같이 재지는지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의 데이터의 신뢰도는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한 일관성이 더 맞는 말이고 일관적으로 재지는지 셀프 트래킹에서는 정확도보다는 일관성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나의 걸음 데이터를 뭐 측정한다고 해봐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실험을 해봐야 알겠죠. 트레이드밀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이렇게 세 가면서 그걸 실제 센서가 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더 정확하게 보는 거는 내가 뭐 어느 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3,000보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날 똑같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3,000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3,000보가 찍히는지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해봐야 알지만 적어도 데이터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 날 꾸준히 트랙을 했을 때 내가 이럴 때 올라가고 이럴 때 내려간다는 그 일관성을 알면 그 데이터를 저는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이 바로 다음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트래킹할 만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정말 어떤 데이터인가를 제품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알지 하는 골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러니까 무슨 데이터를 트랙해야 되냐 이건 너무 오픈된 질문 같고 만약에 내가 달성하고 싶은 골이 있다고 할 때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트랙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이 좁혀져야 되고 그것조차도 이제 이게 잠이냐 그러니까 수면이냐 식습관이냐 프로덕티비티냐에 따라서 이제 잘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데이터를 트랙하냐도 좋은 문제고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데이터들은 있죠. 식습관이다 그러면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먹었다 그 정도인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분야도 있어요. 가령 나의
프로덕티비티다. 그러면 나의 내가 얼마나 프로덕티브 했는지를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서 트랙해야 되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잘못 정의해버리면 가령 여러 프로덕티비티 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통은 자동으로 트랙하는 툴들인데 컴퓨터에 인스톨을 해서 컴퓨터 사용을 트랙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썼다. 그래서 시간별로 정말 자세히 나오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프로그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아마존 웹사이트, 뭐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이런 식으로 있는데 게다가 자동으로 막 분류도 해줘요. 마이크로소프트 월드를 쓰면 프로덕티브하다. 뭐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쓰면 프로덕티브하다. 그런데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에서 정의하기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이 사람의 프로덕티비티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워드를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있어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켜놓고 그래도 프로덕트. 그쵸. 네. 그러니까 내 골이 워드를 많이 쓰는 시간을 높이는 건지 프로덕티브하게 쓰는 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완전 트랙해야 게 달라지는데 이거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툴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로 이걸 만약 셀프 트래킹을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목적, 셀프 트래킹 목적으로 뭘 만든다 하면 정말 그 사람은 과학적인 실험 과학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실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요. 그 퀀티파이드 셀프 블록에 보면은 정말 과학자들이 이런 거를 또 관심 많이 있어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가지고 실험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결과를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어프로치고요. 정말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다 그럼 실험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또 살아가는데 실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아니 좀 이런 면에서 컨셉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면에서. 무엇을 트랙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행동 변화에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 걸 트랙해버리면 원래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프트웨어를 쓰냐와 내가 얼마나 프로덕티브한지는 다른 문제인데 그거를 같다고 생각해버리면 되게 이상한 트래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협식장애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질환에 대해서 뭔가를 만들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섭식 장애는 아니지만 푸드 트래킹 안에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고 싶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열심히 만들어서 트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IBS Irritable Bowel Syndrome,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컨텍스트에서는 이런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나의 장을 자극해서 심틈이 생기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처음에 모든 음식을 다 엘리미네이션을 한 다음에 하나씩 인트로듀스를 하면서 무엇을 먹었나와 심틈이 어땠나를 굉장히 열심히 트랙을 하는데 그 인트로듀스 하는 방법 자체에 랜덤 샘플링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 뒤에 N of 1 스터디라고 하는데 보통 실험을 할 때 그 샘플 사이즈를 그 알파벳 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N of 1, N이 나 자신 한 명, 그래서 N of 1 스터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푸드 트래킹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서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나요? 그리고 다 사라지고 없어진 다음에 다른 걸 먹고 이렇게 하나요?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랜더마이제이션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팩터를 이제 인트로듀스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랜덤하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미리 알면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뭘 먹는지 모르게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미리 정해요. 그러니까 랜더마이즈를 해서 미리 랜덤하게 뭐 데이 1은 첫째 날은 이거를 먹어야 되고 둘째 날은 뭐 안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랜더마이즈를 해서 그 플랜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거죠. 랜덤하게 사람이. 그러니까 랜덤한 그 실험 계획을 그러니까 랜더마이제이션이 들어간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 실험 계획에 사람은 따라서 하고 그 결과를 열심히 트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많은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팩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랜더마이제이션은 그 랜더마이즈를 하는 그 팩터 하나 여기서 음식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거는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과학적인 접근을 셀프 트래킹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되게 페시미스틱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사람이 올드보이도 아니고요. 사람이 그 실험 대상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실험 대상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이 있긴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플랫폼도 있지만 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펜테톡이라는 웹진이 아니라 그 진이 있는데 그 여성을 위한 열린 기술 랩이라는 데서 발간을 하고 있는 책인데 그 2호가 헬스케어였어요 주제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를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을 이제 그 편집부에 소개를 시켜드려서 그분 블로그 글이 몇 편이 가 번역돼서 같이 실렸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뭔가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그걸 또 그냥 사용자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이 됐어요. 이런 사례들이 외국에서는 많은지도 너무 궁금해요. 어떤 사례? 이런 환자 연구자, 당사자 연구자. 저는 그런 쪽 연구를 잘 모르다가 최근에 장애와 건강의 그 교차점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이는 아니죠. 조금씩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특히 장애를 가지면서 그 장애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런 분들이 오토 에스노그래피 무슨 인류학이라고 하죠? 한솔아 교수님 원토했습니다. 자기 무슨 인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셀프. 네네네. 그러니까 에스노그래피는 자문화 기술지. 네네. 에스노그래피의 대상은 어떤 그 커뮤니티 관심이 있는 커뮤니티인데 오토 에스노그래피예요. 내가 나를 기술하는 굉장히 자세히 어떻게 보면은 그 생애를 그 나레티브를 정말 자세히 쓰는 건데 쓸만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연구의 대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최근에 많이 보게 됐어요. 이런 페이퍼를 쓰는 그 장애를 가진 연구자들이 왜 이런 페이퍼를 쓰냐면 그 생애를 기술하는 게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어떤 연구를 할 때는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싶다. 이 현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를 뭐 정의하고 리크루트를 하고 뭐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리크루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 그리고 장애를 가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데 가치가 있는 그런
현상들을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연구를 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저희 HCI 연구자 중에 신티아 베넷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서 HCI 연구를 하고 너무나 다양한 기술들을 쓰면서 접근성에 대한 배리어가 너무 컸었죠. 그러니까 평생 살아오면서 겪은 그 접근성에 관한 많은 이슈들을 이제 이런 뭐 오토 에스노그래피라는 방식을 통해서 기술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연구를 하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환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장애가 됐든 어떤 건강 이슈가 있든 이건 너무나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순전히 본인이 얼마나 편한지에 따라서 밝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관련된 이슈로는 질적 연구를 할 때 포지셔널리티 스테이트먼트라는 섹션이 있는데 근데 질적 연구는 연구자 스스로가 연구 도구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도구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도 포지셔널리티 스테이트먼트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렌즈로 현상을 바라본다. 나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를 자세히 기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자들은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섹션이다. 그러니까 포지셔널리티 스테이트먼트는 꼭 써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되게 폭력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롱코비드 증상 있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바디폴리틱이라는 어떤 퀴어 분들 중심으로 된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롱코비드 증상들을 되게 많이 갖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도 바꾸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거를 SNS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많은 영감과 용기를 얻고 있고 굉장히 외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한 번은 라이트하우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서 무슨 협력 파트너 파운데이션을 모집한다고 해서 한번 지원도 해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우리도 나중에 당사자 연구 뭐 하나 합시다. 아까 그 N-of-1 셀프 트래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이런 거를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시중에 나오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실용성이 있게 나온 프로덕트 아니면 연구 이런 게 있나요? 외국에서는? 프로덕트 레벨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관련된 것도 리서치 그 아티클로 나와 있는 거고 대신에 그 익스페리언스 샘플링 ESM이나 EMA를 하는 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샘플링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보통 무엇을 샘플할지도 자기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N-of-1 스터디는 아니더라도 내가 나의 경험을 샘플링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툴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ESM 관련해서는 연구 목적으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더라고요. 작습도 만들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구글 폼처럼 해서 저도 봤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의
국가산업 미래 먹거리로 여겨진 게 한 몇 년 됐어요. 지금은 좀 회의가 있지만 근데 이 연구에 연구나 제품 개발에 현재 당사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어도 다 만든 다음에 FGI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진희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체인가요? 단체는 무엇이 단체인가?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할지어도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단체가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다. 누구한테 디지털 헬스케어를 만든 사람 혹은 연구자들한테 정말 중요한데 네,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를 특히나 뭐 헬스케어 관련된 어떤 거를 만든다고 할 때 만드는 사람은 뭐 잘 몰라요.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HCI 연구를 하지만 제가 뭐 수면 연구했지만 수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섭식 장애 몰라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데 뭐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 중요하게 디자인하는데 고려돼야 되는 게 그 사용자의 lived experience, 실제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그 얘기가 디자인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반영이 되지 않는 디자인은 버림을 받을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위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스펙 만들어서 이렇게 멀쩡한 앱을 뭐 내놓을 수 있죠. 내놓더라도 그게 결국은 사용 당사자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쓰겠죠. 그래서 저는 participatory 디자인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그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디자인. 리빙랩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 엔티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제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장애인 단체든 환자 단체든 뭐 페이션 애드보켓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단체를 찾지 않으면 저는 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펀드 얘기해 주세요. 펀딩 기준. NIH 미국 국립보건원이 보통 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 서포트를 많이 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러니까 국립 그 펀딩 기관인데 그런 데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섭식 장애 관련된 앱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엑스퍼티즈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특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환자 단체가 있는지, 있다면 꼭 레터를 받아야 되고 없으면 플래그가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페이션 애드보켓 그룹을 막 어드바이저리 보드로 넣기도 하고 막 찾으러 다녀요. 진짜 그 펀딩 프로포잘 같은 거를 쓸 때. 그래서 그런 그룹을 또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게 무료 봉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실제 펀딩 그 버젯에 이런 환자 단체랑 같이 일을 할 때
정말 시간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돈을 주면서 하겠다. 아니면 어너러리움을 주고 하겠다. 이런 게 이제 버젯에도 다 반영이 되고 레터도 받고 그래야 그게 훨씬 더 스트롱한 프로포절로 네, 리뷰가 됩니다. 이번 인식주간 주제가 인식적 정의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내가 경험을 했어라고 해도 닥터 프레너의 의견이 1등입니다. 그게 뭐 의사 출신의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여기 이진솔님이 저희 잠선 토픽 콜렉티브의 일원이면서 상담 심리 공부를 했고 또 석식장애 환자들의 내러티브 연구라는 그런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따고 그런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석식장애에 관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뭔가를 만들려는 IT 전공한 분들의 조언을 요청을 많이 받는데요. 그 중에 한 사례를 제가 듣고 막 웃었었는데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들어야 할까요? 네.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진솔이라고 하고요. 잠수 토끼 콜렉티브의 일원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 요청이 오는데 좀 돼가지고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 대학교에서 그 식습관 인지 왜곡 개선을 돕는 마인드풀 이팅을 위한 그걸 기반으로 한 치료 서비스 어플을 만들고자 연락이 왔었는데 굉장히 의미도 좋고 학생들의 취지도 좋아서 교수님이 이제 저 같은 당사자들을 만나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다 어플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왔었는데 자세하게 내용이 다 기억나지 않아요. 1년 좀 된 거예요.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그 섭식장애는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효과가 있다. 사실 쳐다보면 효과가 그렇게 예전만큼 있지 않다는 결과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기반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먹는 그 음식을 찍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다이어티션한테 영양사들한테 이제 체크받는 것도 오케이. 근데 거식증 환자도 폭식증 환자도 자기가 먹는 걸 보여주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걸 영상을 찍어서 본인이 보고 본인이 피드백도 하고 그걸 또 영양사 분이 보고 피드백을 해서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문제점을 찾고 피드백을 해서 그 피드백을 또 점검받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되게 자신 있게 소개했던 그게 있었는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섭식장애가 아무래도 이 인지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괜찮다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만 바꾸면 된다. 행동만 바꾸면 되고 인지만 바꾸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바꿀 수 있게 자기를 트래킹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영상을 왜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영상을 제가 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왜 영양사 선생님과 공유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꼭 빼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몸무게 넣는 건 당연하고 왜냐하면 거식증 환자들은 이제 몸무게가 기준이 되기도 해서 뭐 몸무게를 넣는 건 오케이인데 그럼 폭식증이 나눠져서 안 되는 분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섭식장애가 나눠진다. 그 두 가지가 되게 다르다라는 그런 인식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환자에게 폭력적일 수 있는지도 좀 많이 없었다. 이해가.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폭력적인 것도 폭력적인 거지만 피드백 받으면 내가 폭식 컨트롤 안 하나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정말 최선의 상태로 먹지 않는다는 건 나도 이미 알거든요. 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그거 틀렸어 이렇게 고쳐라고 해야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알죠. 근데 못 고치는 건데
이거랑 똑같죠.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는 영상을 스스로 찍어서 찍어서 피드백을 받으면 아 내가 피고 있었군 끊어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그 아까 하셨던 질문 중에 지니님, 용용님한테 하셨던 질문 중에 공감이 갔던 부분이 나한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거, 골을 세우고 그 골에 맞춰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에 구현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단위를 설정하는 것도 엄청 세세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나에게 맞게 모듈화를 하거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과정이 나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뭔가 피로도를 높게 느끼는 사람으로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피로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어떤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되게 중요한 디자인 고려 사항인데 해보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연구이기도 해요. 이게 내가 내 트래커를 만든다, 커스터마이즈를 내가 한다는 게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또 버든이 굉장히 높고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아이디어는 템플릿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템플릿을 만드는 일환으로 그 아까 영양사분들하고도 스터디를 했던 거고 뭐 특정 뭐 질환을 위해서 특정 골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트래킹을 하면 좋다라는 어떤 템플릿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보고 조금만 고치면 되게끔 하고자 했으나 그 부분은 거기까지 연구는 미치지 못했어요. 근데 너무 동감하고 말씀해주신 부분은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완벽한 트래커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버전을 만들고 조금씩 쓰면서 많이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에 넘쳐서 이거 퀀티파이드 셀프 쪽 연구할 때도 많이 봤던 건데 이제 처음에 의욕이 넘칠 때 이것도 트랙하고 저것도 트랙하고 막 잔뜩 해야지 했는데 별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보면 뭐 하루 만에 접기도 하고 점점 이제 버든을 낮추는 방향으로 트래커를 이제 고쳐가기도 하고 그리고 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건데 이게 없네 하고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는 행태도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긴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트래킹 디자인을 하는 그 툴 자체가 플렉서블 하면은 고치게끔 그러니까 구글 폼도 저희 막 서베이 디플로이 한 다음에 다다뜨거라고 막 뭐 넣고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으로 고칠 수 있게끔 툴이 디자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앞에 가서 얘기할까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 어떤 연구 중에 이제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목표를 더 잘 이룬다는 얘기랑 아니면 목표를 숨겼을 때 더 잘 이룬다. 왜냐면 목표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해서 오히려 더 해이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뭐 아시는 것 중에 뭐 트래킹 하는 거를 공유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더 이렇게 더 효과가 좋은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혼자 뭔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그런 게 궁금하고 또 요즘 트래킹 굉장히 좀 SNS에서도 되게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뭔가 트렌드처럼 이렇게 트래킹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연구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한테 알렸을 때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도 그 비슷한 연구를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쪽 연구도 되어 있을 법한데 제가 당장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 개인적 그러니까 에넥도탈한 얘기긴 하지만 저도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는 저의 막 이루고 싶은 고를 트위터나 이런데 절대 안 쓰고 이걸 왜 써야 되나 막 이런데 쓰는 사람들이 또 있고 제가 팔로우하는 한 트위터 유저는 매달 그 달에 막 해야 되는 일들을 트위터에 항상 상단에 핀을 해서 다른 사람 다 보고 내가 트위터 들어가도 항상 볼 수 있게 핀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글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막 그게 업무에 관한 막 일도 있고 근데 효과가 있으니까 그 사람 그렇게 하겠죠.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대신에 제 노트에 혼자 이렇게 적을 텐데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비슷한 일례로 그 핏빗이나 이런 웨어러블 트래킹 툴들에서 커뮤니티 관련된 그 피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오늘 몇 걸음을 걸었고 나의 막 바디 프로필을 매일매일 찍어서 누가 보는지도 모르겠는데 올려서 어쨌든 핏빗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다 볼 수 있게 소셜미디어 형식으로 이런 피처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고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저는 정말 싫어하고 쓰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올리지도 않고 네. 그래서 분명히 누구한테는 효과가 있을 거고 네, 모두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하고 컴퍼티션도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누구와 협력을 해야 내가 막 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경쟁을 해야 더 많은 거를 겹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역시나 성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피처들은 막 굉장히 많아요. 게미피케이션 들어가고 막 근데 네, 뭐 누구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SNS에 자기의 결과를 공유하게 하는 그런 피처들이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환자분들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환자분들의 성향도 약간 저도 식사 관련 상담을 받아봤을 때 선생님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뭐 약간 어떤 식사 일기를 가져왔을 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 대신 뭐 음식명을 얘기하면서 뭐를 대신 먹어봐라. 이 시간대는 이때는 이걸 먹었네. 대신에 이걸 먹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상황이나 그거를 쓰게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 기분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고 이 상황에는 이런 기분이 들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후자 선생님한테 더 잘 맞았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전 전자 선생님일 때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분들마다도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다를 텐데 그럴 때는 이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궁금합니다.
저는 전자인 선생님은 섭식장이 잘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영양사 쪽 아니실까 저도 싶은데 잘은 몰라가지고. 영양사 다이어트 PT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섭식장에는 소셜 이팅을 중요하게 하셔서 호자인 선생님 위주로 그분 방식대로 하시는 게 맞고 음식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강박적으로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외래 식사 치료에서도 네. 음식을 되게 좋은 걸로 주진 않아요. 그냥 가까운 어떤 백반집 뭐 이런 데서 메뉴가 되게 많은 애들이 골라야 되니까 환자들이 그래서 되게 많이 메뉴가 있는 거기랑 계약을 해서 그냥 일반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파는 데서 애들이 아무거나 골라서 이게 또 특별히 맛있고 맛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그걸 진행하는 선생님의 취지는 얘가 사회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같이 점심 때 나가서 뭘 아무거나 먹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때 문제가 없게 하는 게 목표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뭘 먹느냐보다는 그걸 먹는다는 행위 자체를 특별하지 않게 그냥 지루한 일처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전자 선생님은 약간 방법 잘못되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저 하나 더. 네. 일단 아까 뭐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렸던 말씀이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좀 제가 계속 강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최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를 모으는 행위 자체가 셀프 리플렉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교수님한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오늘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가지고 뭔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는 섭식장애랑은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장애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고 주로는 과학기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제 노년층이나 장애인층에게 그들의 데이터를 모으거나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장벽이 되는 건 뭔가 그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부차적인 것, 그러니까 필수적인 보조기구나 의료기구로 그들에게 여겨지지 않아서 그 지점이 항상 장벽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하면 뭔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 제너럴 데이터에서 그들이 배제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장벽을 사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너무 저도 모르겠긴 한데 혹시 교수님께서 어떤 고민 갖고 계셨는지 궁금해서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셔서 오늘도 그 고민을 하다 왔는데 해결 방법을 뭐 네. 저는 디지털 소외 계층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의는 기존의 기술 개발에 반영이 되지 않은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불평등과 불평등을 겪은 사람들, 불평등과 차별을 겪은 사람들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노년층, 장애인, 다문화 가정에서 언어 장벽이 있는 사람들, 뭐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지 않은 그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뭐 건강 불평등을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 될 수 있죠.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건강하고 잘 쓴 사람들이 더 잘 쓰게 되고 그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사람들은 잘 못 쓰게 되니까 격차는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현타가 와서 그 연구 방향을 좀 바꾼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데이터를 이제 안 모으고 디바이스를 안 쓰면 당연히 전체 그 데이터 셋에서는
편향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는 흔히 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젊은 사람들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인 그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쓰면은 정확하지 않은 그 정보를 얻게 되겠죠. 가령 뭐 지팡이를 짚고 느리게 걷는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이라서 그 보폭이 작다거나 이러면 뭐 20대, 30대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데이터로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 사람들의 데이터로 학습이 된 모델은 정확히 디텍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면에서 벌써 애큐리시 문제에서부터 차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디지털 소외 계층들도 디바이스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연구는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박사님하고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연구는 멀티모달 인터랙션 쪽인데요. 그거는 꼭 손으로 뭐 터치를 통해서 디바이스랑 인터랙션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그냥 뭐 언어로 스피치를 통해서 인터랙션 한다거나 이미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양한 뭐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게 어렵지 않은 방식으로 툴을 디자인하는 그런 쪽을 그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유치원 이런 데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새로 디자인하셨다는 것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연세대학교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한 건데 디바이스를 저희 쪽에서 만든 건 아니고 대신에 아이들이 버튼 누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스마트 와치를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유치원에서도 별로 싫어하고 부모님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생긴 툴에 막 똥 버튼, 오줌 버튼, 물 마시는 버튼 해서 아이들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렇게 자기 데이터를 트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정도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이때 아니면 여쭤볼 수가 매일 여쭤볼 수 있겠지만 질문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에 대해서 직접 연구하시는 경험까지 다 통틀어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괜찮으시면